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설명회를 담당한 저희 학원에서 전임 강사를 맡고 있는 이보라 강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 궁금하셨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국어가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의 차이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19년부터 쭉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내신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학교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국어 내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실제 대입 결과도 실제로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어서 아이들이 국어 때문에 뭐가 힘들고 국어에서 뭐가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쉬운 점수를 받게 됐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오르고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많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접해보면서 누적되어 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중등부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예비고일 과정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작년부터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들으시고 있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도 주세요. 네. 예비고일 때부터 국어를 조금 이렇게 좀 살짝 제껴놓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수학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보통 어려워하니까 수학에 조금 비중을 많이 싣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국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어도 겨울방학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나중에 모국어인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난이도 차이를 절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고1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거든요. 매해 느껴왔지만 점점 아이들의 문해력이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요. 어휘력의 부족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고등국어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사용하는 언어랑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현장에서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경험하고 체감하고 다르구나를 인정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안정적인 국어 점수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고려를 해서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특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고등국어가 지향하는 바가 뭐고 저희 수업에서 어떻게 녹여낼지, 그리고 수업 관리나 체계 이제 이런 내용도 어머니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저랑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업무를 맡게 됐는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문학 수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문해력은 둘째 치고요.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치르다 보면 선생님 배제가 뭐예요? 배제고예요? 이래요. 근데 이게 진짜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정말 생생한 질문이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너 진짜 몰라? 배제가 뭔지 몰라? 그랬더니 살짝 이렇게 제껴놓는 거 배제. 그랬더니 전 배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럼 배제고는 배제시켜서 배제예요? 이제 그건 농담이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질적인 걸 찾으시오, 이런 만약에 발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질적인 건 뭔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문장을 읽는 능력은 둘째치고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에서 다 걸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읽는 게 싫어지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나중에 독서에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문학은 감으로 대충 이렇게 나쁜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개념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서상의 긍정 부정을 찾을 때 아이들이 감으로나마 내용만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독서는
정말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수준에서 이제 수능을 잘 보려면 당연히 선지를 구성을 할 때 보통은 그대로 따오지 않거든요. 앞에 1문단과 3문단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선지를 만드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사용했던 언어랑 여기서 사용했던 단어, 어휘가 달라지면 다른 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본문에 나왔던 단어 A, B, C를 그대로 선지에 A, B, C라고 열거를 해놓으면 인과를 따지지도 않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인과를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는 독을 하고 있지 독해를 하고 있지 않다. 독해라는 건 이해하면서 읽는 활동인데, 아이들은 소설을 읽듯이 감상하듯이 그냥 읽어요. 뭐 여기서 시추관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를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 시추관이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정말 소설책 읽듯이 읽어 나가는 거지 이해를 하면서 읽는 활동을 하지 않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귀찮아서 네, 귀찮아서, 그리고 이 어휘랑 이 어휘가 다른 건지 몰랐어요. 문장 구조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시험에서의 난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서 그 명예중을 제외하고는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중 친구들은 문학에서는 특히나 외부 지문이 이제 교과서 외의 지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어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하는 습관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고 이해도가 조금은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보통은 정말 배운 내용 그대로 출제를 하시고요. 그냥 단답형이에요. 네, OX 퀴즈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가 모음이고 기억이 자음이다, 이런 식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제 좀 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아가 그냥 모음이고 기억이 자음인 게 아니라 얘가 왜 자음이고 얘가 왜 모음인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선지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익숙해진 국어의 그 난이도 쉬운 정도에만 국어 나중에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신 때 바짝 해도 점수 나오던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절하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광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지가 벌써 19년부터 쭉 했으니까, 다른 학교도 했었지만 쭉 진행해왔을 때 이번에 아이들이 역대급으로 평균이 낮았거든요. 이게 점차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어에서는. 근데 아이들이 또 국어에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는 왜 투자를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긴 글 읽는 거 귀찮아요 라고 진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읽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게 힘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아이들이 정말 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한 수업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클리닉을 통해서 그렇게 읽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라고 조금 안내를 해줄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자기주도로 잘 못 읽더라고요. 그냥 정말 정보를 발췌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을 조금 지향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로 독해하는 찐 독해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교과서도 바뀌었잖아요. 가장 큰 이제 변화가 국어에선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문학과 문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이유가 고1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신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의 과목 비중이 문법, 문학이에요. 독서는 내신 범위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문학 비중과 문법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빠르게 1학기 내신에라도 집중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쪽에 조금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테스트나 과제물을 통해서는 독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갈 거고, 겨울방학 때는 독서가 아예 수업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중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하고 빨리 적응을 시키는 게 저희의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7주 동안에는 문학과 문법에만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고1 교육과정을 저희가 참고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문법은 중학교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모음이고 기억은 자음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예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의고사 문제든 내신 문제든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서 단순 암기는 저희는 지양이에요. 암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해를 할 때까지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수업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형사랑 관형어가 어머니들 듣기에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배웠어도 품사와 문장 성분이 다르다는 걸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떠올리고 싶은 방식으로 떠올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란스럽고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가 될 때까지 관형사, 관형어 구분을 시켜줘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예를 들어주면서 품사라는 건 이런 걸 따져가면서 나눈 체계인 거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역할별로 나눈 개념이야. 이거를 이해할 때까지 연습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볼 예정이고요. 테스트와 클리닉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암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중학교 때 문법을 다 암기해와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어머니들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문 늘 100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한문을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맨날 리셋하고 이제 다음 시험 대비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어를 층위별로 나누어서 구조화시키고 이것과 이것이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저희 문법 수업의 지향이고요. 그리고 문학 수업은 이따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 기초 개념은 저희가 어떻게 수업할 건지 방금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문학은 이제 고등국어로 가면 절대로 하나 지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작품,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배웠어요. 그러면 진달래꽃이랑 다른 지문, 가실이라는 고전시가랑 엮어서 복합 지문을 만들어요. 이게 보통의 학교에서의 내신 스타일이에요. 절대로 배운 내용 안에서만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보기 지문이든 선지든 지문 구성에서든 외부 지문이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의 유연성이 더 필요해지는데 아이들은 중학교 때 다 외워왔거든요. 시험을 외워 버릇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풀어? 이런 태도부터 버려야지만 아이들이 유연하게 고등 국어를 그러니까 잘 능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저는 단순히 여기에서 이런 표현법이 쓰였어가 아니에요. 이 표현법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이 표현법을 왜 쓴 걸까? 여기부터 애들한테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어떤 작품이든 실제로 여기서 왜 역설법을 썼는지, 반복법을 써서 강조하고 싶은 정서가 뭔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사고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어는 외워야죠. 역설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반어법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개념어는 숙지를 하고 적용하는 연습과 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킬 거예요. 이런 게 독해 방법인데 보통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의 90%가 암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빨리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수능 볼 때 치명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안에선 내신 수시도 수능 점수가 반영되고요. 정시도 내신 점수를 봐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도망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국어는.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유연성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문학은 그런 식으로 표현법도 그냥 이게 여기 쓰였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왜 썼는지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전 모의고사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되는데 첫 주에 이걸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기초 실력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어머니들의 말씀과 아이들의 실제 실력과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실제로 치러보고 이 아이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클리닉도 이때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클리닉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짜 체감 난도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성적표가 나갈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디립다 붙는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첫 주에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6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또 이제 아이들이 다른 게 평소에 보는 주간 테스트는 별로 부담을 안 느껴요. 근데 모의고사는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성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도 80분 동안 집중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해봤는데 이 모의고사 피드백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어서 어머니들한테 가는 성적표를 보시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니들도 아 우리 아이가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부족하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뭐 미연쌤이랑 같이 이 친구의 보완점을 같이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에는 아이 파악, 마지막 주는 여태까지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성취를 해냈는지, 자기 실력을 녹여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필요한 방향이 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1 걸로 가요? 네, 고1 수준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 고2 수준으로 가버리면 아이들이 아예 절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 수준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은 매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수업을 듣고요. 매주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과제물이 나가요. 똑같은 지문을 사용하진 않고요. 같은 결의 지문이나 문법은 만약에 의문을 배웠으면 의문과 관련된 과제물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풀 수 있는 5일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7일차 교재도 만들어 봤는데 안 해요. 네, 매일 그거니까 매일매일 하자고 7일차 교재를 만들어 봤더니 아이들이 그걸 몰아서 하거나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몰아서 해버리거나 그 매일매일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5일 구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국어를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풀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과제물이 들어가 있고요. 매주 수업과 연계된 과제물이에요. 이게 자기가 학습한 내용과 관련 없는 과제물을 하면 아이들이 내가 배운 거를 이제 평가할 길이 없으니까 되게 뭐 공부해봤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 과제물을 꼭 연계 스타일로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전주에 배웠던 영역 안에서 국어 이제 문학은 다른 지문을 쓰고요. 그리고 문법은 해당 범위 내에서 이제 응용 적용 문제로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 테스트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개별 클리닉이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되 가는 시간은 친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 모의고사가 첫 주 마지막 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 지역에 와서 쭉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와서 이 지역의 여타 학교들의 내신 스타일이나 아이들의 성향까지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노미연 선생님은 계속 중등부 수업을 맡아오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의 시너지가 어떨 때 좋으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중등부의 아이들한테 고등국어를 이제 너희가 잘하려면 이 정도까지 필요해 라는 안내를 해줄 수가 있고 노미연 선생님은 저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세요. 선생님 이 정도는 지금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중등부가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중등부의 현실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어머니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이번 고1 쭉 수업을 진행해왔던 친구들 중에서도 여름방학 때부터 쭉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이 당연히 안정적으로 성적을 받아와요. 지금 저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국어 안 하고 수학하고 과학만 했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와서 허덕여요. 점수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인 총량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시켜주시면 나중에 국어 때문에 허덕이거나 국어 때문에 막연해요라는 말은 안 나오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문법은 제일 중요한 영역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품사, 문장, 성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구분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요. 나중에 뒤에서 모든 문법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품사 이 이름이
의문의 변동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장 구성이라고 있거든요. 문장 구성에서도 그 품사명이 나오는데 그 품사 체계 자체가 잡혀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다 그냥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림짐작으로 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국어에서 문법만큼 정확한 영역이 없어요. 제일 국어에서 답이 정확하고 이론 배운 대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체계만 잘 잡히고 한 번만 이걸 이해를 하면 정말 아이들이 수학 이론 배웠을 때 적용하는 것처럼 적용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구조화가 중요한 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품사랑 문장 성분 구분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1 교육 과정에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의문의 변동이 좀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름방학 그 7주 프로젝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암기가 아닌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꼼수를 써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외워가 아니라 정말로 관형사랑 관형어가 왜 다른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서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시켜야죠. 네, 이렇게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학은 저희가 고전 현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문학은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커리큘럼에 실어놨거든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결국엔 시예요, 시. 시는 현대시도 어려워하고 고전시가는 당연히 어려워해요. 안 그래도 현대 국어에서도 이 단어의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고전의 어휘까지는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거든요. 단편적인 예가 제가 이제 유충열전을 넣어놨는데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유충열전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거기 유충열이 주인공이고 영웅이고 유충열이 적대적인 어떤 그 빌런이랑 싸우는 얘기거든요. 근데 걔한테 원수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유충열한테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자꾸 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빌런이 이겨가는 건가? 그리고 유충열이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알고 보니까 원수가 유충열이었던 거예요. 원수의 의미가 두 가지였던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면 이 왼수새끼 이럴 때 원수가 있고, 자, 그리고 군대에서 우두머리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수가 활약할 때 원수는 유충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니까 앞에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휘 하나 때문에 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휘력이 부족한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번 시즌부터는 좀 어휘를 조금 더 보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수업을 할 때도 시를 바라보는 그냥 어떤 태도뿐만 아니라 어휘도 매주 필수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시켜야 돼요. 저희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 어휘 정도는 암기를 시킬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배운 시는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외부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든 시인들이 변태가 아니고서야 너희가 못 알아먹을 시를 쓰진 않았을 거다. 이해를 바라고 공감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쓴 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황부터 파악해보자고 해요. 얘가 얘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 애들이 읽어보고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얘가 누군가랑 이별을 했대요. 그러면 이별을 하면 보통은 그립고 슬프고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립고 슬픈 거에서 끝난 시가 아니라 그거를 극복해내는 시도 있고요. 처절하게 슬프게 끝난 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같이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태도는 그런 태도예요. 배운 시는 애들이 당연히 알고 자신감 있게 잘 풀어나가는데 처음 보는 시도 능숙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제 수업의 지향이자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읽는 태도를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현대문학을 하면서 부족한 문학 개념어들을 채워줄 거예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역설, 반어 힘들어해요. 저희가 보기에도 둘 다 조금 말이 안 돼 보일 때는 그냥 역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 설명이 오기 전에 방금 이제 고2 친구랑 같이 상담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어떤 시에서 제가 늘 강조를 했던 그 반어법 때문에 틀렸더라고요. 반어법이 안 쓰였는데 반어법이라고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반어법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반어래요.
근데 그게 반어법의 정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안 되면 은인도 말이 안 되지 않니? 뭐 얘가 지금 춤추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 안 되네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 암기를 했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잘 틀려와요. 네. 말이 안 된대요. 역설도 말이 안 된대요. 그럼 역설과 반어 차이가 뭐지? 그러게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 암기는 그만큼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과 이것의 차이,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연습,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세한 커리큘럼은 이제 거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거기 없어요, 어머니들. 그래서 제가 고전문학을 왜 어려워하는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지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어휘력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제가 직접 만든 고전어휘 필수 어휘집이 나가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어휘력만 갖춰도 웬만한 시는 읽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어휘력은 갖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바른 태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반이 쓴 시랑 평민이 쓴 시랑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양반들은 고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자기가 느낀 정서에 대해서 내뱉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물을 이용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고상하게 돌려 말하는데, 평민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직설적으로 편하게 진솔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부터 이해를 해야 아이들이 어떤 시든 읽을 수 있는 거랍니다.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자, 그리고 시대별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게 조선 전기 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일제강점기에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는지 좌절을 했는지 그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대별 흐름도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고전 시가지만 시대별 흐름에도 적용을 해서 고전, 현대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잘 봐야 되니까 모의고사 유형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모의고사는요, 절대로 한 가지 정보만 물어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선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역설법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뭐 정설을 강조하고 있다, 혹은 상호 비교를 시키는 거죠. 가와 나에는 역설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빨리 그런 선지 유형이나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돼서 실제로 수업은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 지문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이번 수업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은요, 제가 22 개정 교과서, 이번 개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도 나중에 이 수업이 나 옛날에 이 작품 공부해 본 적이 있어 라는 그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1 교과서에 있는 작품으로 제재를 선정을 했고요. 겨울방학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많이 됐던 지문들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많이 돼요. 너무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태도가 유연해져야 돼서, 제가 현대문학을 바라보는 태도는 아까 고전 시가랑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어떻게 시인이 자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표현법과 구성과, 그리고 이제 상황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구분을 시켜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요. 시는 표현상 특징과 표현법, 그리고 구성,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해야 되고, 시적 의미, 정서,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소설은 조금 다른 게 요즘에 이런 스타일 많이 나오거든요. 어머니들 가끔 이제 특히 자녀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만큼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내 이야기의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느끼는데 제가 아이가 조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해서 막 이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럼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을까? 라고 하면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엄마랑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발화 의도를 몰라요.
거기에서 임팩트 있는 단어 정도만 꽂히는 거지 엄마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고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국어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소설에선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대화 지문에다 A, B, C, D 박스를 묶어놔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발화자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인물이겠죠. 이 인물이 이 발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발화 목적과 의도와 말하기 방식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평소에 그런 고민도 하지 않던 친구들이 얘가 그래서 뭘 원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자기의 과거 사연을 얘기를 하면서 너가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이득을 볼 테니까 이거를 해봐라.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요, 어머니들? 설득이죠.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유형별로 아이들아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니까 소설 전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지문 구성을 자체를 문제를 내기 위한 지문 구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로 여기선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내니까 너희가 평소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자. 소재에 밑줄 쳐져 있어? 당연히 소재 기능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장소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그러면 장소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맥락을 통해서 앞뒤 맥락 좀 따지자. 이런 식으로 소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내용은 나중에 독후감 쓰거나 그럴 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문제 풀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대별 흐름도 아까 고전 문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 유형도 아이들이 빨리 익혀야 돼요. 중등부와 정말 갭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교재인데 개념은요 좀 아이들이 제가 원래는 그래도 좀 문장으로 된 걸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아이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구조화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선생님 비유법과 은유법의 차이가 뭐죠? 비유 아래 은유가 있는 거야. 비유 아래 은유 있고 직유 있고 의인이 있는 거야. 그 층의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구조화시킬 수 있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복습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파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마인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리마인드는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다른 예문으로 그 표현법을 찾아보는 활동. 뭐 만약에 의문의 변동이었다면 이 단어에서 어떤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는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다른 예문을 가지고 바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배웠던 내용은 그 주에 바로 해결을 하고 집에 가서는 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출 지문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 구성을 하고 과제물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저희 시간표니까 어머니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문법 수업은 이제 미연쌤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미연쌤 시간에 테스트와 문법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저는 문학 수업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별로 조금 다르니까 반별로 다르니까 어머니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이 수업은요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토요일 B반과 토요일 C반이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이제 7주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고등국어가 뭔지를 이제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더 이상 중등부 형식의 암기식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찐 독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적응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중등부를 쭉 담당하고 계신 미연 선생님과 같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올려줄 땐 올려주고 눌러줄 땐 눌러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실제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전 필수 어휘집은 제가 이것도 어머니들 거기에 없는 자료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휘를 정리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휘를 이렇게 뜻을 써놓고 이렇게 보라색 박스에는 이게 보통 시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여. 뭐 계절감을 드러내, 뭐 이런 충성심을 드러내 그런 팁들도 써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고전 시가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그래서 단순히 단어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 실제로 어떤 상징적 의미로 쓰이는지
네,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챙겨요. 잃어버리면 빨리 와서 선생님이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잃어버리고. 네. 그리고 빨리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7주 프로젝트에서 국어 수업을 등록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어머니들께서는 이런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저나 미연쌤이랑 개인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네, 학원 측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과 팀장이고요. 조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업을 개설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심으로 뒀었던 건 중학교 영어 기준으로 무조건 A등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A등급이 아닌 친구들은 따라오기 어렵게 만들 거예요. 지금 A등급에 편성되어 있었던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중3 기준으로, 작년 중3 기준으로도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11월에 저는 처음에 만났었는데 다 미끄러졌습니다, 점수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중등 과정하고 고등 과정이 뭐 다르다는 건 아실 거고 시험 문제 난도 자체가 달라요. 아마 이 근처에서는 뭐 고덕중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뭐 명일중학교는 항상 좀 어려웠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이상입니다. 범위부터가 좀 달라요. 범위부터가 학생들이 뭐 중학교 때 했었던 뭐 이런 범위가 아닌데 11월에 만나니까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지금 수업하고 있지만 많이 어려웠었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11월에 보는 게 늦더라고요. 준비가 중학교 3학년 공부만 계속 하고 올라와서 고등학교 공부를 접하는데 애들 스스로도 뭔지 모르죠. 일단 고등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올라온 상태에서 따라오는 게 되게 허덕이고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했던 친구들, 뭐 어학원 출신도 상관없습니다. 어학원 출신이라서 늘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학원 부심이 있는 친구들 좀 있어요. 본인 어학원 출신이고 뭐 최상위반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고등 공부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고1, 고2, 고3을 제가 다 해요. 그래서 고3 때 만나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학원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좀 부심이 좀 강해요. 안 그래야 될 겁니다. 겸손해져야 될 거예요. 특히 이 근처의 학교들 중에서 이제 메인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재라든가 한영이라든가 광문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최근에 광문은 많이 어려워요. 정말 많이 어려워요. 예전에 시험 범위도 한영고가 1위였습니다. 한영고 시험 범위량을 따라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데 뒤집혔습니다. 광문이 제일 많습니다. 광문이 상당히 많아져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재고등학교는 나중에 11월 돼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배재고등학교가 중간고사한테 어마어마하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 다시 돌아왔네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간 때 내보고 점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놀랬던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뜨악했다가 다시 이번에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도 지금 신입생들을 뭐 지금 현재 고1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평상시 난도로 이렇게 냈는데 애들이 점수가 나락을 가고 있었던 거죠. 뭐 코로나 이런 거를 핑계대기에는 이미 코로나가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업을 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은 되게 잘 이해해요. 잘 따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점점 밑에 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몰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거 나와? 그럼 진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 위에 여타의 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제가 내나요? 학교에서 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그 부분을 막 외우고 들어갔는데 그거 서술형 똑같이 나와서 맞췄어요. 정말 잘한 거죠. 근데 그 이외에 문제가 나오거나 틀어서 내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내신인데도 시간 부족하다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시간 부족하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게 중학교 때는 꼼꼼한 학습이 당연히 밑바탕이 돼야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한 번 더 올라가서 문제를 빠르게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변형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시중에 돌고 있는 모든 변형 문제를 다 선생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맡고 있는 현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강 날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중등부 선생님들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등부 선생님들로 편성을 해서 고등 선행을 좀 먼저 나가도록. 수학 선행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왜 고등 선행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3 2학기 과정에서는 내신 공부 안 시킬 겁니다. 저는 내신은 너무 쉬워요. 중등 내신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고등 내신은 그거에 업에 가다 보니까 고등 내신에서 영어는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을 미리 좀 밟는데 난도도 높여놨어요, 제가. 교재를 좀 난도를 좀 높여서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그 정도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쉬운 것만 풀면서 본인의 만족을 했었더라면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박한나 선생님이 화토반을 맡아주실 거고요. 우리 클로이 선생님이 또 수금반을 맡아서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타난 이유를 모르시겠죠? 제가 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데. 자, 저는요 11월에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이 10월 말에 종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제가 한 반을 또 같이 크로스로 맡게 될 겁니다. 아마 제 예상컨대 독해를 제가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 독해는 저한테 좀 배워서 좀 쉽게 쳐낼 수 있는 요령도 좀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지문은 시그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애들은 시그널을 잡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한글로 해석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수많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투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주면서 나가는 방식으로 고등선행반 이렇게 엘리트반 진행하게 될 거고요. 문법은 중학교 때 수많은 문법을 배우죠. 근데 고등학교 때 필요한 문법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딱 11개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70한 2가지 정도로 배우네요. 근데 다 쳐낼 거 쳐내고 고3 때까지 필요한 거는 전체적으로만 크게 보면 한 11가지 문법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문법을 저희가 처리해 주는 방식이 될 거고 여기서 적어드렸던 것처럼 강동구 내에 있는 그 모든 문법 문제를 다 소화해서 그 부분을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고가 좋아하는 문제가 있고요. 광문고가 좋아하는 문제가 있고요. 한영이나 배재가 좋아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려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대부분 제가 언급한 그 학교들을 지원을 해요. 근데 알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압축을 할 거고 다행히 요즘에 내신에 나오는 문법이 수능의 문법하고 맞아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수능의 기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하고요. 그리고 배재랑 광문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데 시험 문제가 챗GPT를 활용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TV에서는 챗GPT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가오시진 않죠? 마음에. 네. 자,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새롭게 대화문을 이만큼 집어넣어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A랑 B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막 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것을 찾는다든가 내지는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어떤 유추라든가 근데 유추 문제가 쉽게 나오진 않아요. 또 1, 2, 3, 4, 5번 선택지가 영문인데 길어요. 요즘엔 되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저도 여기가 제 강의실이거든요. 수많은 내신 시험 문제들이 여기 와 있어요. 내신 시험지들이 와 있고 애들이 본 시험지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한글을 찾아보기가 문제에서만 한글이 등장을 해요. 나머지는 다 영어예요. 1, 2, 3, 4, 5번이 다 영어입니다. 죄다 영어예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다 알아도 이 1, 2, 3, 4, 5번 선택지에 있는 영문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문법은 보통 이렇게 밑줄 하나씩만 이렇게 주는 방식이 중등부 방식이었던 고등부는 보세요. 싹 다 밑줄이에요. 전체 내용에서 틀린 거 2개를 골라내야 돼요. 이게 배제고 문제예요. 광문고 문제는 틀린 걸 찾아서 고쳐 쓰기까지 가야 돼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게 8점이에요. 하나 틀리면 1등급은 그냥 날아가요. 그냥 날아갑니다. 광문고는 점수도 짜요. 되게 엄격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에도 좀 애들이 좀 적응을 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문법을 중학교 때 내내 배웠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게 문법이 거의 전부예요. 아이들 보면요. 근데 많이 들었죠. 중3 때까지는 셀이 문법을 들었는데 실전 문제를 적용하면 못 풀어내요. 왜냐하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놈의 대은 접속사 대도 있고 관계대명사 대도 있는데 대신 나오면 어떤 애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것만 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애들은 대가 what 그러면 무조건 what이래요. 왜? 그때 what이 정답률이 높았대요. 그럼 왜 what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풀었을 때 문장 맨 앞에 대신지 what이 뚫려 있어요. what으로 했을 때 무조건 정답이었대요. A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등급에 맞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 이 수능 문법과 내신 문법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이 문법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11가지로 압축해서 수능에 나오는 거 위주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동구 전체 내에서, 이건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외부 지문이요. 시험 범위가 그득그득해요. 광문 같은 경우는 허덕허덕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외부 지문이 보통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게 1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돼요. 외부 지문이라는 건요, 시험 범위 없는 지문은 당연히 다 외부 지문이 되겠죠. 근데 다른 어떤 모의고사에서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에 학년에 있는 어떤 시중 교재 중에 어떤 한 문항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EBS 교재를 노립니다. 근데 EBS 교재가 아이들이 풀어보면 어렵습니다. 어머님들이 EBS 교재 그러면 되게 좀 쉽고 또 여기에 뭐 영상도 설명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잖아.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부는 문법 독해나 뭐 독해, 특히 독해에서는 스킬을 알고 들어가는 게 시간적으로나 정답률이나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조금씩 이제 쉽게 푸는 요령들을 알려주는데, 고1 때는 어떤 시그널을 잡아야 돼서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2학년 때는 어떤 글의 구조가 돼서 요거를 내려야 되는지, 3학년 때는 요 번호는 절대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까지 알려줘요. 문항별로.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일찍부터 알려주면 버릇이 잘못돼 갖고요. 차근차근 제가 알려주기 시작할 거고, 유형별로 문제 푸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빈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빈칸도 푸는 요령이 있어요. 글의 순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문장 삽입, 관계 어느 문제 다 있어요. 심지어 요약문 완성 40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전달해 주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독해력이 기반이 됐다라고 치면 이제 슬슬 알아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한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클로이 선생님도 저랑 같이 이제 회의하고 이러면서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11월 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확실하게 알려주긴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어책 많죠, 애들. 학원 한 번 옮길 때마다 단어책이 한 권씩 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A등급도 천차만별이에요. 간신히 A등급, 중간 A등급, 최상위 A등급 달라요. 그래서 그 3개를 곰곰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은 저희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때 레벨 테스트를 1차적으로 받게 될 건데, 거기 점수와 아이들과 상담 통해서 총 3가지의 단어책 중에 본인이 한 권을 고르게 될 겁니다. 물론 저의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를 판단해서 그 총 3권 중에, 나중에 이건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3권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마무리 지었고요. 단어 시험 봐야죠 또. 그죠?
광문을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나중 문제지만, 광문을 생각하고 있으면 단어 공부 많이 시키셔야 돼요, 미리. 단어가 강동구 내에서 유일하게 커리큘럼에 빠져있는 학교가 광문고예요. 그래서 수능 보면 100점 100패예요. 내신으로 대학 못 가면 끝이에요, 광문은요. 광문 전담이 접니다. 네, 광문 전담이 저예요. 근데 광문은 유일하게 이 근처 학교들 중에, 주요 학교 중에서 커리큘럼에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어휘 수준은 높게 내요. 수업 때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애들이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 한영이나 뭐 배제나 내지는 강동도 마찬가지로 단어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서에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번 A등급 모여서 같이 수업할 거면 조금 높게 가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단어 시험을 보게 되면 100단어? 이렇게 볼게요. 올 때마다. 일주일에 2번이니까 한 번 올 때마다 한 100단어 정도. 근데 한글로 정답을 쓰는 경우 없을 겁니다. 영어로 쓰는데요, 문장을 줄 겁니다. 예문에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 예를 들어, 자, 단어 중에, 자, 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이라는 단어,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뭐야? 그러면 의미요. 아니면 동사로 외운 친구들은 의미하다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의 뜻을 요구하거든요. 배제요. 배제요. 그리고 광문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알려면 얘 추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평균이라는 뜻도 있고, 비열하고 인색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 단어까지 공부하려면 얘는요, 요렇게 민이요, 고1한테 물어봐도 의미고요, 고2한테 물어봐도 의미고요, 고3한테 물어봐도 의미예요. 근데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요런 의미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문을 통해서 빈칸을 뚫어 놓고요, 그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쉬워요. 그리고 A등급, B등급 상관없이요, 제가 여기에 정확한 발음 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듣기를 듣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애들은요, 단어를 읽을 줄 모르면 백날 공부해도 안 돼요. 물론 어렸을 때 뭐 파닉스도 공부하고 막 하긴 하지만, 애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단어는 여러 번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TV에 보니까 왜 조정식 선생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자연, 그럼 nature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 아버님 다 알아요. nature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숙한이라고 얘기해요. matu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이 m으로만 바뀌었어요. 근데 안 들려요. 왜냐면 애들은 mature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단어 백날 공부해도 안 외워집니다. 안 들어와요, 귀에. 그래서 그거 위주로 선생님들이, 그래서 발음 교정까지 다 해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단어가 빨리 습득이 되니까 그렇게 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의어랑 다이어랑 반이어까지 학습을 해서 예문으로 테스트를 보겠다.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저는 뭐 나중에 만나게 될 거니까, 우리 박한나 선생님이요. 박한나 선생님은 실제로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과 변화하는 추세를 누구보다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성격도 온화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늘 믿고 맡겨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등부에 이번에 이제 전담해서 계속 고등부를 가르치고 계신데, 이분이 계속 아이들을 끌고 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고2, 고3 수업까지 다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한 반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일에 따라 수금반이죠. 우리 클레오 선생님, 야무진 선생님이에요. 두 분 다 이제 선생님을 준비하셨었고, 실제로 선생님을 하셨고 막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야물딱지다, 온화하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화한 엄마 같은 성향, 그리고 통통 튀는 야물딱진 성향.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쨌거나 아이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다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눈빛만 봐도 금방 읽어내는 능력이 저보다도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뒤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붙어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한나 선생님 수업이에요. 한나 선생님 수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 수업 제가 다 맞춰놨어요. 문법 한 타임 들어가고요. 그리고 독해 한 타임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듣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 듣기는 나중에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애들이 다 듣기는 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는 건 그건 나중에 금방 잡거든요. 듣기를 잡는 요령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머님이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제가 수업할 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나 선생님이 문법하고 독해 파트에서 화토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클로이 선생님이 수요일하고 금요일 시간 이용해서 문법하고 독해 파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교재도 제가 다 맞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수업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될 거예요. 당연히 출결 관리는 엄격하게 갑니다. 출결 관리는 좀 엄격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불필요한 결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중학교 때도 늘 있는 부분이라, 근데 밑에 보면 약점 유형 집중 클리닉을 운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결정한 부분인데요. 자, 수업은요, 독해 수업이든 문법 수업이든 다수를 놓고 하는 수업은요, 쉽게 얘기하면 종합 감기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유독 목감기가 좀 심해요. 어떤 친구는 유독 코감기가 되게 심합니다. 그러면 종합감기약보다는 목감기나 코감기약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본인의 약한 유형에 대해서 따로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 과제를 선생님이 1대1로 봐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점이 있으면 그거는 빨리 좀 채워주는 게 맞거든요. 안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포기하거나 그냥 의뢰껏 틀리고 들어가는 문제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고등 강사진이 아니면 이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등부, 실제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로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 수업을 마무리 짓는 대로 바로 저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마무리 짓고요. 바로 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이에요. 어차피 영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문법은 기본기 다 끈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실전 문제를 가서 푸는 게 맞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미리 말씀드린 데이 3개예요. 데이 3개 분량을 매번 올 때 시험을 보는데, 그거는 교재의 난도에 따라서, 단어책 교재 난도에 따라서 개수는 좀 다를 수 있다. 그거만 생각해 주시고,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데이는 3개씩 본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보고 1대1로 또 아이들 상담도 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는 상담도 이루어질 거고, 독해 부분은 찍기 못하게 할 겁니다. 대부분 애들이 정답을 맞추는 애들은 많은데요, 왜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건 거 같아서예요. 그럼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봐. 그럼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좀 꼼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11월에도 저를 또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1 때 맡은 학생들은요, 고3 마무리까지 무조건 짓습니다. 중도 포기란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3 친구들도 고1 때부터 따라왔고요. 지금 고2도, 현재 고1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다 봐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친구들의 약점이 있으면 어머님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향상의 약점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담 통해서 미리 언지를 좀 주시면 그 부분은 아이들 지도하는데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16년을 키우셨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끌어야 될 부분은 고등부를 준비하는 데 좀 선행을 좀 나가서 애들의 기본기를 먼저 닦아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올해의 고1과 같이 너무 애들이 버거워하면 선생님들도 지치고 아이들도 재미를 많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투입을 해서 먼저 선행 진도로 좀 나가서 기본기를 닦고 11월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카데미학원에서 중학교랑 이제 통합과학 맡고 있는 노영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비고1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건 좀
이게 22년도에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고요.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저희 이제 공통 과목이라 그래서 이때 통합과학이 1, 2, 이제 예전에는 통합과학 하나 해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이게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과학 1과 2로 나눠졌고요. 이게 막 섞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올해 보니까 1학기 때는 그냥 통합과학 1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기는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저기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돼서, 뭐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성취도 평가도 ABC 3개라서 뭐 그렇게 문제도 어렵지 않고 해서, 그렇게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통합과학이 저기 합쳐지면서 시수가, 4시수가 됐어요. 제가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하는데,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선생님 한 분이 그냥 다 들어가시고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 2분 들어가시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 4분, 1명씩 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 여러 분 들어가시는 분들은 영역별로 난도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한 분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쭉 나가시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물리 1, 물 2 이렇게 물 1, 물 2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 과목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2 과목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물 1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됐었고, 고3 때 직업 선택은 이제 2 과목은 다 절대평가였거든요. 이제 이게 다 세 과목씩으로 다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하나랑,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3과목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영역별로 각각 예전에는 1 과목, 2 과목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각 영역별로 3과목씩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 과목 1년, 2 과목 1년 이렇게 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 6개월짜리로 양도 조금 줄고, 그리고 단원도 이렇게 재배치가 좀 돼서 요거도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혼동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저기 과학 계열 선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절대평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직업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 같은 경우는 저기가 이제 보통 자연 계열 학생들이 보통 3과목씩 선택하거든요. 한 학기에 3과목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화학, 지구과학이나 물리화학, 생명과학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저는 과학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2 과목 정도만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 융합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뭐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택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융합 선택이 하나 조금 생긴 게 조금 차이점이 15년도 개정교육과정이랑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뒤로 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6개월씩 한 학기씩 해서 3학기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기 동안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물리학, 그리고 물리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리학이랑 역학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그래서 물리학만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예전에 물리 1에 있던 내용이 일부가 빠져가지고 6개월치로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리 1을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압박감이 좀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좀 많은 양들이 어려운 것들도 좀 빠지고, 연력학도 좀 빠지고, 특수상대성 이론도 빠지고, 좀 축소되고 하고, 계산을 하는 문제들, 정량적으로 문제 푸는 것들도 좀 줄었다고 일단 발표는 나서 조금 선행을 접하는데 약간 좀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물리 1에 있던 내용들도 이 역학 에너지나 전자기와 양자에 들어가고, 물 2에 있던 내용들도 여기저기에 막 흩어지면서 이렇게 단원들이 좀 재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도, 생명과학도, 지구과학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융합 선택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3 2학기 때 그냥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이거를 저 진로 선택으로 진로 선택과 같이 선택하게 해서 이렇게 한 과목씩 고2 1학기 때는 역사, 과학의 역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2 2학기 때는 1학기 때는 기후변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학교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등과학이 앞으로 이제 바뀐 22년도 개정교육 과정에서 고2 고등학교 때 과학은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진행된다라는 점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것도 하나가 뭐냐면, 이제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그래서 등급은 1등급이 이제 예전에는 4%였는데 이제 10%로 좀 늘었죠. 그리고 10%, 24%, 그리고 32% 이렇게 해서 뭐 뒤에 똑같습니다. 10, 24, 32, 또 24, 10 이렇게 해서 5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지금 한 학기 정도 고등학교 1학년을 진행을 해봤더니 보통 물론 오차가 좀 편차가 좀 있지만 1등급 컷이 한 94점에서 적으면은 89점인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2등급 컷은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여기 한 65점에서 67점 정도까지.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게 등급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석차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자기 2등급이라고 막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70점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래도 2등급 후반팀은 옛날 9등급으로 하면 이게 한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석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점수를 좀 잘 받는 게 아무래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점수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합과학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그 진로 선택의 물화생지 부분들이 일부분이 다 조금씩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 1에서는 일단 처음에 과학의 기초를 먼저 좀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 양이라든지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 2, 3단원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1학기를 다 진행을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 성향상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이 1단원 분에 한 8문제, 9문제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학교는 그냥 엄청 쉽게 한 2, 3문제 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는 너무 학교별로 편차가 좀 많이 심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2단원이랑 3단원도 여기는 거의 바뀐 내용이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물리학인데, 어떤 학교는 이걸 그냥 아예 안 본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또 쉽게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엄청 어렵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좀 학교마다 좀 차이점이 좀 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물리학이랑 화학은 아무래도 모든 기초과학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저도 학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공부하고 해서 많이 푸는데, 이제 이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 그냥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게 중학교 때의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문제랑 조금 다르고, 약간 수능이랑 비슷하게 문제를 좀 내요. 그래서 자료 분석이라든지 그림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번 스텝 꼬이면 다시 풀어야 되고 해서 이런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문제도 좀 많이 좀 풀어봐야 되는 그런 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내용이면 이제 또 3단원인데요. 여기 밑에 마지막 여기 3단원이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간 내용인데, 이거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낼지 또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에 변화와 다양성과 환경과 에너지는 기존 통합과학과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전력 수송이 빠져가지고,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여기를 지금
통합과학 1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그냥 부교재를 사용하면서 시험 문제에 낼지 아니면 그냥 뺄지 이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교과서에 없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들을 이번에 다 빼셨더라고요. 다 그냥 빼시고 오히려 이상한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 막 들어가고 이런 학교도 좀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전력 수송이 빠진 게 아마 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과학이랑 화학이랑 역시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학기 내용 중에서는 요 화학 파트가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를 보통 많이 또 다루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푸는 내용이 요 화학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대뜸 제가 고등학교 설명을 막 쭉 해드렸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제 저도 많이 상담을 하고 하면서 문의를 많이 받는 점이 과연 언제 선행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통합과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내가 어디 중학교 선행을 다 끝내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통합과학을 하지 않고도 물리학과 화학을 고이 내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질문받아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통합과학 내용이요, 그 물리학과 화학에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사실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물리학과 화학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는 거니까 나는 못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난 통합과학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잘 따라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많이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시작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고, 저도 보통 저는 이제 한 학기 선행, 보통 저는 그 중학교 때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저랑 많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 한 학기 선행 정도만 중학교 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좀 똘똘하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막 얘기를 해줘요. 너 물리학이랑 화학을 해라. 그거 하면 이게 지금 어려워 보여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반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의 푸시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동기부여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 7월 19일부터 18일부터죠.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하는 반이 있는데요. 요 반 같은 경우는 11월 저희가 11월 첫째 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학교 모든 반이 다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종강이 되고 그 다음부터 11월 시험 끝나고 아마 11월 셋째 주부터 통합과학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반이 개설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통합과학의 물리학과 화학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처음 받아들이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걸 좀 반복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1년치 내용 중에 물리화학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12회차면은 그렇게 여유 있는 회차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대신에 이제 내신 대비 없이 그냥 12회차로 쭉 가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2회차로 가면 아마 7월부터 8월, 9월에서 중간에 아마 시험 보는 그 주에 한 2주 정도 2주 정도만 중간고사 볼 때 한 번 쉬고 기말고사 볼 때 한 번 쉬고 해서 그렇게 해서 12회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너무 되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되게 여유 있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을 단순히 이론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중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통합과학을 많이 저도 이제 선행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 아무리 과학을 저는 이제 제 수업에는 과학을 정말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반복하면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내신 대비하면서 본인이 좀 자신도 생기고 이해도 처음엔 안 됐지만 결국 이해도 다 된다고 하고 문제도 잘 풀고 하는 거 보면 결국에 어차피 이게 이제 수능도 봐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반복해서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수월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수업을 하고 아마 단원이 끝날 때마다 조금 시험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험을 좀 봐서 만약에 성취도가 좀 부족하면 이제 저희 클리닉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 이제 또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통합과학의 물리학이랑 화학이랑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